항우의 손에 볼모로 잡혀있던 부모님을 구해낸 한왕은 이제는 마음 놓고 초나라를 칠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문무백관들을 한자리에 집합시켜 놓고 금우의 방침을 엄숙히 선포한다. 우리는 함량에 입성하여 민심을 잘 수습한 넉택에 이제는 인근 제후들이 앞을 다투어 우리에게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해오고 있는데, 이는 실로 문무백관 제공들의 공로임은 말할 것도 없소. 나는 이 기회를 이용해 대군을 일으켜 초나라를 정벌해버리고 싶소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거기에 대해 좋은 계략이 있거든 서슴지 말고 개진해 주기 바라오. 대원수 한신이 제일 먼저 입을 열어 말한다. 지금 대왕 전하의 위풍이 전하에 떨치고 있음은 사실이옵나이다. 그러나 동쪽에는 은국이 버티고 있사온데 그는 결코 가볍게 보아 넘길 적이 아니옵니다. 게다가 신이 천문을 보건대 지금은 초나라를 정벌할 시기가 아닌 것 같사옵니다. 그러므로 당분간은 은인 자중하면서 각처에서 영웅 호걸들을 많이 모아들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양병을 철저하게 해두었다가 명년쯤 군사를 일으켰으면 어떨까 싶사옵니다. 그러나 한왕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한다. 원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소. 그러나 쇳불도 당김에 빼라는 속담이 있지 아니하오. 지금은 우리 군사들의 사기가 과거의 어느 때보다 왕성하오. 게다가 우리는 군량과 무기도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풍부하게 가지고 있어. 그러므로 이런 절호의 기회를 그냥 보내버리고 싶지 않구려. 그 말에 한신이 다시 대답한다. 대왕께서 기어이 군사를 일으키시려거든 우선 은왕 사마공을 처부수는 것이 좋을 줄 아렵니다. 사마공을 토벌하여 한해를 입수해 놓으면 장차 초나라를 치는데도 크게 도움이 되실 것이옵니다. 한왕은 그 말을 듣고 매우 흡족하게 답한다. 그거 참 좋은 생각이요. 그러면 금년에는 한해만 평정시켜 놓고 초나라는 명년에 정벌하기로 합시다. 그리하여 한신은 3만 군사를 거느리고 또다시 정도의 길에 올랐다. 사마공은 본시 항우의 그늘에서 자란 장수로서 그가 통치하고 있는 은국은 조그만 독립국가였다. 한신이 대군을 이끌고 은나라 50리까지 접근하여 진을 치니 사마공이 그 사실을 모를 리가 없었다. 사마공은 총동원령을 내려 국경 경비를 견고히 하는 동시에 모든 대장들과 함께 긴급 회의를 열었다. 지금 한나라의 대원수 한신이 3만 대군을 몰고 와 우리나라를 침범하려 하오. 한신은 병법에 도통한 명장이라고 들었는데 저들에게 대처할 무슨 묘계가 없겠소. 사마공이 매우 걱정스러운 얼굴로 긴급 대책을 논의하자 모사 도만달이 대답한다. 한신은 이만저만한 맹장이 아니므로 싸워서 이기려고 하다가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러므로 성문을 지키기만 하면서 팽성으로 사람을 급파하여 항왕에게 구원병을 요청하는 것이 상책일 줄로 아옵니다. 그러자 대장 손인이 즉석에서 도만달의 의견에 반대하고 나온다. 소장은 그와 같은 소극적인 계략에는 찬성할 수가 없사옵니다. 한신의 군사가 비록 강군이라고는 하지만 그들은 멀리서 왔기 때문에 모두들 지쳐 있어서 우리 힘으로도
얼마든지 쳐부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싸워보지도 아니하고 수비 일변도로 나간다는 것은 패배를 자초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옵니까? 사마공은 그 말에 용기를 얻었다. 손인 장군의 의견은 지극히 고무적인 말씀이요. 그러면 손인 장군을 총대장에 임명할 테니 손 장군은 위형 장군과 함께 군사를 몰고 나가 한나라 군사들을 모조리 격파하도록 하오. 왕류 장군을 팽성으로 보내 구원병도 급히 요청하기로 하겠소. 이리하여 한나라 군사와 사마공의 군사 사이에 정면으로 싸움이 붙게 되었다. 손인이 군사를 몰고 나오자 한씨는 말을 달려 나오며 손인에게 꾸짖듯이 외친다. 한나라 군사는 정의의 사도인 까닭에 가는 곳마다 제후들이 귀순을 해오거늘 그대는 어찌하여 역적의 무리를 돕기 위해 전병에게 항거를 하느냐. 빨리 항복하지 않으면 목숨을 남겨두지 않으리라. 손인은 크게 노하여 칼을 잡고 덤벼들며 다음과 같은 욕설을 퍼부었다. 한왕이라는 자는 함량을 점령했으면 그것으로 만족할 일이지 욕심이 얼마나 많기에 내 놈 같은 고부가 여기까지 덤벼왔다는 말이냐. 너같이 못난 놈은 결코 살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로다. 그러자 번쾌가 누나를 부라리며 나는 듯이 달려나와 싸움을 가로막는다. 두 장수가 단병 접전으로 싸우기를 무려 50여 합. 그래도 승부가 나지 않았다. 그러나 손인 측에서는 위형이 가세를 해오고 번쾌 측에서는 설구와 진패가 가세를 해와서 싸움은 언제쯤 결말이 날지 모를 지경이었다. 실상인즉 번쾌는 손인의 목을 간단히 쳐버릴 수가 있었지만 한신의 계략에 따라 사마공을 유인해내기 위해 싸움을 일부러 지연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계략을 알 턱이 없는 사마공은 아군 대장들이 격전 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직접 군사를 이끌고 일선으로 급히 달려나왔다. 사마공은 손인과 위형을 도우려고 일선으로 달려나오기는 했으나 적의 세력이 너무도 강하여 간단히 승리할 가망이 없어 보였다. 게다가 번쾌를 비롯하여 주발, 진무, 노강 같은 적장들은 사마공을 보기가 무섭게 일제히 집중 공격을 퍼부어오는 것이 아닌가. 사마공은 전세가 불리함을 깨닫고 손인, 위형과 함께 급히 퇴각하여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팽성에 또다시 구원병을 요청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은왕 사마공은 삼가 항왕 폐하에게 글호를 올립니다. 한왕 유방은 삼진을 평정하고 함량을 점령한 뒤에 서위왕과 하남왕까지 자기 편으로 귀순시켜 놓고 나서 이번에는 신의 영토인 한해까지 손을 뻗어 왔사옵니다. 폐하께서도 알다시피 한으로 말하면 서초로 들어가는 관문이나 다름없는 요새입니다. 만약 저희 나라를 유방에게 빼앗겨버리는 날이면 폐하는 강토의 태반을 유방에게 빼앗겨버리는 셈이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사옵니까? 폐하께서는 지금 제나라와 양나라를 공략 중이라고 하오나 한해의 문제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오니 구원병을 황급히 보내주시옵소서. 만약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은 망국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오니 폐하께서는 거듭 통촉하시기를 바라옵니다. 그 무렵 팽성을 떠나 제나라와 양나라를 공략 중에 있던 황왕은 진중에서 사마공의 서한을 받아보고는 크게 걱정하였다. 한왕 유방이 설마 초나라의 요새인 한해까지
손을 뻗어올 줄은 몰랐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황왕은 군사 범증에게 사마공의 서한을 내보이며 물었다. 유방이 하늘을 침범해 온 모양인데 이 일을 어찌했으면 좋겠소? 범증이 대답한다. 이 문제는 폐하께서 친히 정벌하시기 전에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제 나라와 양나라를 신속히 평정하신 뒤 하늘을 떠나가도록 하시옵소서. 사마공의 서한에 의하면 한해의 정세가 당장 위급한 모양이니 그대로 내버려둘 수는 없는 일이 아니오. 우선은 고식지계로 항장과 개포 두 장수를 보내 한해성을 지키기만 하게 했다가 얼마 후에 폐하께서 대군을 직접 거느리고 가셔서 적을 섬멸시키는 방법밖에 없사옵니다. 항왕은 범증의 말을 옳게 여겨 항장과 개포에게 군사 3만을 주면서 그대들은 하늘을 급히 달려가 사마공과 함께 한해성을 굳게 지키고 있으라. 머지않아 내가 대군을 거느리고 가서 한나라 군사를 모조리 섬멸시켜버릴 테니 그때까지 싸우지 말고 성을 지키기만 하고 있으라 하고 명했다. 조그만 문제를 하나 해결하는데도 항왕 자신이 직접 나서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데 초나라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었건만 왕은 그 점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한신은 한해성을 포위하고 10여일 동안이나 공격을 퍼부어댔다. 그러나 사마공은 죽은 듯이 성 안에 칩거한 채 일체 반격을 하지 않았다. 항장과 개포가 3만 군대를 거느리고 곧 온다는 기별이 있었으므로 그들이 도착할 때까지는 수비만 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신은 생각도 못해 대장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성과 없는 공격을 퍼부으며 시간을 헛되이 보내다가 정작 항우가 대군을 몰고 오는 날이면 커다란 봉변을 당하게 될지 모른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도 작전 계획을 근본적으로 바꿔야겠다. 모든 군사는 이 시간부터 공격을 일체 중지하고 지금 있는 위치에서 각각 10리씩 후퇴하여 모두들 깊은 숲속에 죽은 듯이 잠복해 있으라. 그 후의 행동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시하겠다. 명령이라. 한나라 군사들은 각각 10리씩 후퇴하여 깊은 숲속에 죽은 듯이 숨어 있었다. 사마공은 적의 공격이 갑자기 중지된 것을 수상하게 여겨 성내에 올라와 적정을 살펴보니 적의 군사는 한 명도 없는 것이 아닌가. 사마공은 그 광경을 보고 크게 기뻐하며 대장들에게 말한다. 적은 하왕께서 대군을 몰고 오는 줄 알고 겁에 질려 깨끗이 도망을 가버린 것이 분명하오. 우리는 이 기회에 적을 맹렬히 추격하여 섬멸시켜버렸으면 싶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러자 모사 도만달이 앞으로 나서며 대답을 가로막는다. 한신은 위계가 누구보다도 능한 장수입니다. 그는 후퇴하는 척하면서 군사들을 잠복시켜 놓고 있을지 모르니 우선 첩자를 보내 후퇴 여부를 확인하시고 추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사옵니다. 사마공은 도만달의 말을 옳게 여겨 10여 명의 첩자를 차출하여 적정을 상세히 알아오게 하였다. 10여 명의 첩자들은 장사꾼과 농군으로 가장하고 일선으로 달려나왔다. 그리하여 얼마를 오다 보니 행길가의 주막에서 10여 명의 한나라 군사들이 술을 마시며 다음과 같이 짓거려 대고 있었다. 한신 장군은 항우가 대군을 몰고 온다는 소문을 듣고 겁에 질려 주랭랑을 치고 있으니 그럴 바에는 애시당초 무엇 때문에 우리들을 여기까지 끌고 왔더란 말인가. 누가 아니래 도망을 가도 우리들과 함께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7, 80리나 먼저 도망을 쳐놓고 나서 우리에게 후퇴 명령을 내렸으니 그런 겁쟁이가 어디 있느냐 말일세. 말할 것도 없이 그것은 한신이 병사들을 시켜
계획적으로 꾸며놓은 연극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한신의 술책임을 알 턱 없는 초나라 첩자들은 한나라 병사들이 주고받는 이야기를 듣고 불이 나게 본영으로 돌아왔다. 첩자가 본영에 돌아와 사마공에게 급히 아른다. 한신은 항왕이 대군을 몰고 온다는 소문을 듣고 도망친 것이 분명합니다. 너는 어디다 근거를 두고 그런 보고를 하느냐? 한나라 병사들이 도망을 가다가 주막에서 술을 마시며 짓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첩자는 주막에서 들은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사마공은 첩자의 설명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한신이라는 자는 듣던 바와 같이 천하의 겁쟁이가 분명하구나. 그런 못난 자라면 당장 추격을 해야겠다. 하고 즉시 다음과 같은 추격령을 내렸다. 손인 장군과 위영 장군은 군사 1만 명을 거느리고 한신을 당장 추격하오. 나는 2만 5천 군사를 거느리고 뒤에 따라가겠소. 그리고 도만달은 군사 5천 명을 거느리고 성을 지키도록 하오. 손인과 위형은 군사를 거느리고 한신을 맹렬히 추격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30년이를 쫓아가도 적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어느덧 날이 저물어 사방이 어두워지고 있었다. 너무 깊이 들어가면 적의 복병이 있을지 모르니 오늘 밤은 여기서 쉬어가기로 합시다. 손인과 위영은 진을 새로 치고 야영을 서둘렀다. 바로 그날 밤 군사들이 막 첫잠이 들었을 때 돌연 숲속에서 한 방에 포소리가 나더니 한나라 군사들이 벌떼처럼 습격을 해오는 것이 아닌가. 손이 황급히 창을 들고 나오니 적장 주발과 시무가 좌충우돌로 후려 때려 갈기며 손인에게 덤벼오고 있었다. 손인은 위영과 함께 싸워보지도 못하고 주발과 시무의 손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한편 후속 부대로 따라오던 사마공은 선봉부대가 전멸될 줄도 모르고 10여 명의 호위병들과 함께 선봉부대로 순시를 나오고 있었는데 호련 숲속에서 호랑이 같은 장수 하나가 번개처럼 달려나와 사마공을 대번에 생포해버렸다. 나는 무향우 번쾌 장군이다. 죽고 싶지 않거든 나의 결박을 받아라. 하고 벼락 같은 호통을 치며 눈 깜짝할 사이에 사마공에게 결박을 짓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세 장수는 순식간에 모두 생포당하고 말았다. 세 장수를 모두 생포하고 나자 한신은 번쾌와 함께 한해성으로 달려가 성을 수비하고 있는 도만달에게 큰 소리로 통보한다. 나는 파초 대원수 한신 장군이다. 사마공과 손인과 위영은 이미 나의 손에 생포되었다. 승부는 이미 끝났으니 도만달 장군은 성문을 열고 순순히 항복하라. 도만달은 한신의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한신이 제 아무리 재주가 비상하기로 단 하룻밤 사이에 사마공과 손인과 위영 등 3명의 맹장들을 모조리 사로잡았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도만달은 성내에 올라서서 한신을 아니꼽게 노려보며 호통을 쳤다. 천하의 거짓말쟁이 한신은 듣거라. 그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내가 아니다. 주공께서 지금 그대로 생포하러 나가셨으니 그대는 사로잡히고 싶지 않거든 당장 도망이나 가거라. 한신은 그 말을 듣고 크게 소리를 내어 웃었다. 너희네 성주를 생포했다는 말을 믿을 수가 없다는 말이냐. 그렇다면 실물을 직접 보여주면 될 게 아니냐. 그리고 옆에 있는 번쾌를 돌아다보며 말한다. 3명의 포로를 모두 이 자리에 끌어다가 도만달에게 직접 보여주도록 하오. 잠시 후 번쾌가
세 명의 포로를 생선 두릅처럼 하나의 오랏줄에 묶어 끌고 오는데 그들은 사마공과 손인과 위형 이 세 장수가 틀림없었다. 도만달은 한신의 말이 거짓이 아님을 그제서야 깨닫고 성문 밖으로 달려나와 한신 앞에 엎드리며 애원하듯 말한다. 사태가 이리 되었으니 소장은 순순히 항복하겠습니다. 한신 장군께서는 한해성을 즉시 접수하시옵소서. 그러나 바라컨대 세 분 어른들의 목숨만은 살려주시옵소서. 한신이 대답한다. 나는 천의에 배반하는 무리를 평정하러 왔을 뿐이지 사람을 죽이러 온 것은 아니오. 그 점은 안심하오. 한신은 막류들과 함께 성 안으로 들어가 입성식을 간단히 거행하고 나서 세 명의 포로들과 도만달을 모두 그 자리에 끌어오게 하였다. 세 명의 포로와 도만달이 함께 계하에 꿇어 엎드리자 한신은 번쾌를 돌아다보며 명한다. 저들의 결박을 모두 끌어주고 사마공 장군을 단상으로 정중하게 모셔 올리도록 하오. 막류들이 계하로 달려내려와 결박을 풀어주고 사마공을 단상으로 정중하게 모셔 올리니 사마공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한신에게 큰 절을 올리며 말한다. 저희들은 모두가 망국지상이어서 마땅히 죽음을 당해야 할 일이온데 장군께서는 어인 일로 저희들에게 이처럼 관대하게 예우를 해주시옵니까? 저희들로서는 도무지 영문을 모를 일이옵니다. 그러자 계하에 있던 손인, 위형, 도만달도 머리를 조아리며 말한다. 무엇 때문에 저희들을 이처럼 관대하게 대해주시는지 영문을 모르기는 소장들도 주공과 다름이 없사옵니다. 사마공과 손인 등은 한신에게 생포되자 필연코 죽임을 당하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한신은 자기네를 죽이기는커녕 깍듯이 전관, 예우를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마공 등은 도무지 영문을 알 수가 없어 어리둥절하였다. 한신은 포로들의 그러한 심리를 재빠르게 알아채고 웃으면서 말한다. 여러분은 한왕 전하에 고매하신 정치 이념을 잘 모르시는 모양이니 내가 거기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소이다. 한왕 전하는 본디 인의의 정이 깊은 어른이신 까닭에 인의의 군사로서 불의를 정복하실 뿐이니 사람을 함부로 죽이는 어른은 아니시오. 일찍이 서위왕 위표와 하남왕 신양을 생포하셨을 때도 그들을 결코 죽이지 아니하셨소. 아니 그들을 죽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진심으로 귀순해 오자 오히려 과거보다도 더욱 높은 자리에 채용해 주셨소. 그러므로 여러분도 마음을 돌려 한나라에 충성을 다하신다면 여러분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의 후손들도 자손 만대에 이르기까지 영화를 누릴 것이요. 항우는 자신의 이익만 알고 부하를 사랑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한왕께서는 부하들을 위해 당신의 희생조차 기쁘게 여기시는 분이요. 그 점이 바로 한왕께서 항우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하오. 사마공은 그 말을 듣고 한없이 기뻐하며 저희들은 한왕께서 그처럼 자애로우신 어른인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도 오늘부터 한왕 전하를 위해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근 제후들도 우리가 설득하여 모두들 한나라에 귀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말했다. 이렇게 사마공을 완전히 설득시키고 나자 한신은 다음에는 한왕의 이름으로 한해의 백성들에게 구휼미를 후하게 베풀어 주었다. 그리하여 한해의 백성들은 입을 모아 한왕의 성덕을 찬양했음은 말할 것도 없었다. 한신은 한해성의 민심을 완전히 수습해 놓고 그제서야 한해성을 점령한 사실을
한왕에게 소상하게 보고하였다. 한편 초군 대장 항장과 계포는 항왕의 명에 의해 3만 군사를 이끌고 한해성을 향하여 떠났다. 그러나 이들이 한해성으로 오는 도중에 성주 사마공이 이미 한왕에게 기술한 까닭에 한해성은 한신의 군사가 점령하고 있다는 것이 아닌가. 한해성이 한신의 손에 함락되었다면 우리가 한해성으로 간들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항장과 계포는 그렇게 생각하고 도중에서 아예 회군을 하고 말았다. 항장과 계포가 한해에서 회군하여 항왕에게 회군한 이유를 사실대로 보고하니 항왕은 크게 노하며 무섭게 꾸짖는다. 한해성이 함락되었으면 잃어버린 성을 탈환할 생각은 아니하고 그냥 돌아왔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냐. 결국은 너희들 때문에 한해성을 빼앗긴 셈이니 그 죄는 결코 용서할 수 없도다. 항왕이 하도 무섭게 나오므로 모사 진평이 조용히 아랜다. 두 장군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한해성은 이미 함락되어 있었다 하므로 두 장군에게 직접적인 책임은 없는 줄로 아려옵니다. 그러나 항우는 더욱 화를 냈다. 진평 대부는 무슨 소리를 하고 있소. 한해성이 함락된 것을 보고도 그냥 돌아왔는데 어째서 책임이 없단 말이오. 진평은 머리를 조아리며 말한다. 한신은 지무가 탁월한 만고의 명장이어서 항장과 계포로서는 당해내기가 어려웠을 것이옵니다. 신이 범증 군사와 상의하여 한해성을 탈환할 계획을 세울 것이니 주공께서는 제나라와 양나라를 빨리 평정하시고 한해성으로 급히 출정하도록 하시옵소서. 만약 주공께서 직접 나서지 않으시면 한해성만이 아니라 관중 전역을 유방에게 빼앗기게 될지도 모르옵니다. 항왕은 그 말을 듣고 주먹으로 용상을 치며 노한다. 그대는 이 판국에 무슨 그런 요망스러운 소리만 하고 있는가? 그러고도 노여움이 풀리지 않아. 여봐라, 저자의 관직을 박탈하여 내일부터는 저자를 조정에 얼씬도 못하게 하여라. 하고 잔혹하게 짝없는 명령을 내렸다. 진평은 별안간 관직을 박탈당하고 나니 마음이 울적해 견딜 수가 없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렇게도 가혹한 형벌을 내린단 말인가. 항장과 계포를 두둔한 것도 주공을 위해서였고 금우의 대비척을 진언한 것도 주공에게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던가. 상대가 유방이었다면 나의 충성을 이렇게 몰라주지는 않았을 것이 아닌가. 진평은 또 이런 생각도 해보았다. 항왕은 강포하기만 할 뿐 신의와 정리를 모르는 인간이다. 그런 사람은 오래 섬겨봤자 결국에는 누명을 쓰고 처형을 당할 일만 남았을 뿐 무슨 희망이 있을 것인가. 생각에 거기에 미치자 진평은 불현듯 한왕에게 기순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졌다. 그리하여 어느 날 밤 마침내 장사꾼으로 변장하고 지도새도 모르게 함량을 향하여 망명의 길에 올랐다. 여러 날 동안 끼니를 굶어가며 무양을 지나 황하까지 무사히 도착하였다. 다행히 저 멀리서 나룻배가 강을 건너려고 하므로 진평은 그리로 달려가며 뱃사공에게 소리를 질렀다. 여보시오, 뱃사공. 급한 볼일이 있어 함량으로 가는 길이니 나도 강을 같이 건너가게 해주시오. 나룻배에는 손님은 한 명도 없고 뱃사공만이 2명이 있었다. 첫눈에 보아도 인상이 몹시 험상궂은 것이 도둑의 무리임이 틀림없어 보였다. 그러나 이제 와서 어쩔 수가 없으므로 진평은 덮어놓고 배에 올라타며 선가는 호하게 들을 테니 나도 같이 건너가게 해주시오. 하고 부탁하였다. 뱃사공들은 배를 저어가며
진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함량이는 무엇하러 가시오? 하고 수작을 걸어오는 것이 아닌가. 진평은 만일의 경우를 생각해 노자를 제법 많이 가지고 떠났었다. 게다가 신분을 감추느라 장사꾼으로 변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함량으로 장사를 하러 가는 길이라오 하고 대답하는 수밖에 없었다. 배사공들은 그 말을 듣자 저희끼리 눈짓을 해가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배가 강 한복판에 도달했을 때 벼란간 시퍼런 칼을 가슴팍에 들이대며 몸에 지니고 있는 재물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모두 내놓아라 하고 위협하는 것이 아닌가. 진평은 모든 것을 체념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조용히 이렇게 말했다. 내가 지니고 있는 재물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당신네한테 내주겠소. 그 대신 나를 죽이지는 말고 강만 건네주시오. 그러자 도둑은 호통을 친다. 너를 죽이고 살리는 것은 우리 손에 달렸으니 잔말 말고 빨리 옷이나 벗어라. 진평은 꼼짝 못하고 옷까지 홀랑 벗어주는 수밖에 없었다. 도둑들은 은금 보화를 모두 챙기고 나더니 크게 기뻐하며 그 중에 하나가 말한다. 오늘은 재수가 제법 좋은 날인걸. 이제는 재물을 빼앗았으니 저자를 어떡하지? 그러자 다른 하나가 답한다. 어떡하긴 뭘 어떡해. 목적을 달성했으니 이제는 죽여버릴 수밖에 없지 않은가. 진평은 그 말을 듣고 등골에 소름이 끼쳤다. 재물을 다 내놓았으니 제발 죽이지는 말고 강을 무사히 건네주시오. 되지 않은 소리 그만 짓거려라. 내 놈이 뭔데 강을 건네달라는 말이냐. 재물만 빼앗고 사람을 살려두었다가는 반드시 동티가 나는 법이다. 우리 손으로 직접 죽일 것까지는 없으니 알몸뚱이로 물속에 쳐넣어버리세. 살고 싶거든 재 죽고 살아보라지. 참 그것도 괜찮은 생각이네. 두 도둑은 합의를 보자 커다란 널빤지 하나를 물 위에 던져주면서 외친다. 칠성판 1개를 특별히 베풀어 줄 테니 저 칠성판을 타고 염라국으로 가던가 극락세계로 가던가 맘대로 하거라. 그리고 진평을 알몸뚱인 채로 용용하게 흘러가는 강물 위에 차넣어버린 것이었다. 천만다행하게도 진평은 수영에 능란한 편이었다. 그러기에 물속에 던져지기가 무섭게 널빤지에 쉽게 기어오를 수가 있었다. 그러나 망망대해 같은 황하의 한복판에서 널빤지 하나로 어떻게 강을 건널 수가 있을 것인가. 다행히 여름철이어서 얼어 죽을 염려는 없었지만 이제는 모든 운명을 하늘에 맡기고 파도와 함께 나뭇잎처럼 떠다니는 수밖에 없었다. 어느덧 밤이 왔다. 길고도 괴로운 밤이었다. 다음날 아침 햇살이 환히 비쳐 올 무렵 천만다행하게도 상선 한 척이 멀리 지나가고 있었다. 이때다 싶어 진평은 목이 터져라 하고 사람 살리오 사람 살리오 하고 고함을 질렀다. 살아날 사람은 어떻게 하더라도 죽지 않는 법인지 진평은 다행하게도 상선에 구조되었다. 그야말로 구사일생이었다. 그리하여 진평은 황하를 무사히 건너자 함량에 있는 옛 친구 위무지를 찾아갔다. 위무지는 매우 반가워하며 묻는다. 조나라에서 항왕을 섬기는 사람이 무슨 일로 이곳에 찾아오셨소? 진평은 함량으로 오게 된 동기를 자세히 말해주고 나서 나는 항왕을 버리고 한왕을 섬길 생각이오. 한왕을 만나뵐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주시오. 하고 부탁한다. 위무지가 말한다. 한왕은 덕이 높으셔서 현인을 널리 구하고 계시오. 더구나 한왕께서는 선생의 뛰어난 재주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선생이 오셨다면 크게 반가워하실 것이오. 내가 내일 대왕을 직접 찾아뵙고 선생의 이야기를 여쭤보기로 하리다.
다음 날 위무지가 한항에게 진평의 이야기를 품고하니 한항은 뛸 듯이 기뻐하며 말한다. 진평 대부로 말하면 그 옛날 홍문연 잔치 때 나를 구해주신 내 생명의 은인이요.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다니 이런 반가운 일이 어디 있겠소. 그러잖아도 무척 만나고 싶었던 분이니 빨리 모셔오도록 하오. 위무지가 진평을 데리고 다시 입거라니 한항은 개하로 달려 내려와 반갑게 맞이한다. 그 옛날 홍문연 잔치 때 선생이 나를 구해주지 않으셨던들 오늘의 내가 어찌 있을 수 있겠소이까. 그러지 않아도 무척 만나 뵙고 싶었는데 이처럼 일부러 찾아와 주셔서 고맙고 반갑기 한량없소이다. 이제부터는 이곳에 언제까지나 머물러 계시면서 생사고락을 함께 하십시다. 진평을 붙들어 두려고 즉석에서 진평에게 참승 전호장이라는 벼슬까지 내렸다. 참승 전호장이란 왕을 경호하는 친위대장을 말하는 것이었다. 진평이 참승 전호장에 임명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대장 주발이 깜짝 놀라며 한항에게 간한다. 진평을 참승 전호장에 임명하신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옵니다. 참승 전호장이란 대왕 전하를 주야로 경호하는 최고의 책임자이온데 방금 기순해온 사람에게 어떻게 그런 요직을 맡기시옵니까? 옆에 있던 번쾌도 머리를 흔들며 덩달아 간한다. 주발 장군의 말씀은 지당한 말씀인 줄로 아려옵니다. 홍문연 잔치 때 대왕께서 진평의 도움을 받으신 것은 사실이오나 그것과 이것과는 문제가 다릅니다. 진평은 일찍이 위왕을 섬기다가 그를 배반한 일이 있으며 초나라에 와서는 항왕을 섬기더니 이번에는 항왕을 배반하고 우리한테로 기순해 왔으니 그처럼 변절무쌍한 사람에게 어찌 참승 전호장의 요직을 맡기겠사옵니까? 대왕께서는 진평에게 내리신 관직을 신속히 거두어 주십시오. 한왕은 번쾌의 간언을 듣고 척이 놀랐다. 진평이 그처럼 절개가 없는 사람일 줄은 몰랐던 것이다. 나는 홍문연 잔치 때 은혜를 고맙게 여겨 진평을 신지무의해 왔는데 그의 과거가 그처럼 무절조했던가요? 그렇다면 참승 전호장의 임명을 취소할 뿐만 아니라 본인을 직접 불러다가 단단히 따져봐야 하겠소. 한왕은 즉석에서 진평을 불러 따지듯 묻는다. 그대는 일찍이 위왕을 섬긴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오? 진평이 대답한다. 예, 사실이옵니다. 위왕을 섬기다가 위왕을 배반하고 초나라로 달려와 항왕을 섬겨온 것도 사실이오? 예, 그것도 틀림없는 사실이옵니다. 대답이 너무도 예사스러워서 한왕은 눈살을 찌푸리며 이번에는 항왕을 배신하고 나한테를 기순해 왔으니 그대는 충절심이 한 푼어치도 없는 사람이 아니오 하고 따지고 들었다. 그러자 진평은 개탄하듯 말했다. 대왕께서는 어찌하여 그런 일을 가지고 충절심을 거론하시옵니까? 옛글에 좋은 새는 나무를 가려 살고 현명한 신하는 임금을 가려 섬긴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위나라를 떠나는 것은 위왕이 워낙 암둔하여 저의 지모를 몰라주었기 때문이었고 제가 초나라를 떠나는 것은 항우가 자신의 만용만 믿고 저를 모욕하기가 일쑤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위나라와 초나라를 떠나는 것은 충절심과는 아무 관련도 없는 일이옵니다. 한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묻는다. 그렇다면 나 역시 현명한 군주가 못 되니까 나한테서도 머지않아
떠나게 될 것이 아니오. 진평은 머리를 조아리며 말한다. 아렵게 황공하오나 소생은 일찍부터 대왕의 성덕을 사모해 왔사옵니다. 홍문년 잔치 때 죽음을 각오하고 대왕을 도와드린 것도 그 때문이었고 이번에 천리길을 멀다 않고 대왕을 찾아온 것도 오로지 대왕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대왕께서 저의 재주를 인정하시어 저를 거두어 주신다면 저는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할 것이옵니다. 그러나 대왕께서 저를 거두어 주지 않으신다면 저는 모든 것을 체념하고 고향에 돌아가 농사나 지으며 살겠습니다. 진평의 결심은 잠옷 비장해 보였다. 한왕은 진평의 비장한 결심에 크게 감동되어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너무 염려 마시오. 하마터면 내가 현사한 사람을 잃어버릴 뻔했구려. 공해은공을 내가 어찌 잊으리오. 그러나 참승전호장의 벼슬만은 주위에서 무리가 많으니 우선 혹은 증의로 있어주시기 바라오. 이리하여 진평에 대한 문제는 일단락을 지었는데 때마침 한신으로부터 한해성을 완전히 평정했다는 승전보가 날아와 한왕은 거듭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게다가 대장 하우영이 일선으로부터 달려와 생각조차 못했던 기쁜 소식을 전한다. 항왕이 휘하에 있던 상산한 장이가 진녀의 세력에 밀려갈 데가 없게 되었기에 소장이 데리고 왔사옵니다. 대왕께서는 너그럽게 받아주소서. 한왕은 크게 기뻐하여 장이를 만난다. 나는 진작부터 장이 장군의 용명을 듣고 꼭 한번 만나고 싶었소. 진요와는 어떤 사이였기에 그에게 성을 빼앗기고 여기까지 쫓겨오게 되셨소. 장이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한다. 진녀와 저는 어려서부터 막역한 친구였사옵는데 진녀가 어쩌다가 저에게 원한을 품고 저의 가족들을 모조리 잡아 죽이는 바람에 우리 두 사람은 불공대천지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진녀는 항왕의 세력을 믿고 그런 악독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옵니다. 대왕께서 만약 저를 거두어 주신다면 저는 맹세코 진녀를 토벌하여 가족의 원수를 갚겠습니다. 제가 거느리고 있는 군사도 3만 가까이 있사옵니다. 그리하여 장애의 군사까지 받아들이고 오니 한날의 병력은 무려 4만 명이 넘었다. 파촉을 나올 때 한나라 군사는 겨우 10만에 지나지 않았었다. 그러나 장량과 한신의 도움으로 삼진 왕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적성들을 평정시키는 동안 한왕의 병력은 눈사람처럼 자꾸만 불어나 이제는 43만 명이라는 방대한 병력을 보유하게 된 것이었다. 병력이 이처럼 막강해졌으니 이제는 항우를 정복하는데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 아닌가. 사람은 누구나 세력이 강해지면 남을 얕잡아 보게 되는 법이다. 한왕 유방은 무척 겸허한 사람이었건만 200명이 넘는 맹장들과 40여만의 방대한 군사를 거느리고 보니 이제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었다. 평소에는 무척 두려워하던 초패왕 항우조차도 이제는 우습게 여겨졌던 것이다. 그리하여 한왕은 장량을 불러 상의한다. 우리 병력이 이제는 40만이 넘었소이다. 이제는 항우를 정벌하기에도 충분하다고 생각되어 군사를 일으켜볼까 싶은데 선생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장량이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한다. 대왕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사가 막강해진 것은 사실이옵니다. 그러나 전쟁에는 천시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법이옵니다. 신이 천문을 보건대 지금 우리에게는 천시가 매우 불리합니다. 그러므로 당분간은 실력을 양성해가며 때를 기다려서
동정의 길에 오르심이 좋을 줄로 아뢰옵니다. 예전에는 장량의 말이라면 무조건 승복하던 한왕이었다. 그러나 세력이 강해지고 보니 이제는 장량의 말을 덮어놓고 조출 생각이 들지 않았다. 물론 선생의 말씀대로 전쟁에는 천시가 필요하긴 하겠지요. 그러나 40만 군사를 파죽지세로 밀고 나가면 천시가 다소 불리하기로 무엇이 두렵겠소이까. 나는 이미 결심한 바 있으니 이 기회에 과감하게 밀고 나가기로 합시다. 한왕의 확고한 결심을 보고 장량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한왕의 마음이 무척 교만해진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것도 피치 못할 그의 운명이라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싶어 장량은 머리를 수그리며 이렇게 대답하였다. 대왕께서 그렇게 결심하셨다면 신은 오직 복종이 있을 뿐이옵니다. 이에 한왕은 더욱 자신이 생겨 전군에게 이제부터 초나라를 정벌하는 대장정 길에 오를 테니 40만 정군은 열흘 안으로 출동 준비를 완전히 갖추라 하는 어마어마한 군령을 내렸다. 초나라로 쳐들어간다는 군령이 내려지자 모든 군사들은 고향에 돌아가게 되었다는 생각에 모두들 뛸 듯 기뻐하였다. 한왕은 군사들의 사기가 충천한데 더욱 용기가 솟았다. 그리하여 이번만은 틀림없이 승리한다는 자신감에서 노부모와 여왕후까지 동반하고 동정의 길에 올랐다. 우선 낙양으로 가서 한신과 합류하여 초나라를 일거에 분쇄해버릴 계획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한왕을 따라다니는 장량의 심정은 매우 착잡하였다. 때가 무르익지 않았는데 전쟁을 서둘러 일으키는 것은 결코 이로울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왕이 기어코 고집을 부리는 데야 어찌하랴. 장량은 한왕을 따라 나서며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큰일을 성취하려면 일시적인 우여곡절은 반드시 따르게 마련인 법. 나는 어떤 경우도 나의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항우의 손에 볼모로 잡혀있던 부모님을 구해낸 한왕은 이제는 마음 놓고 초나라를 칠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문무백관들을 한자리에 집합시켜 놓고 금우의 방침을 엄숙히 선포한다. 우리는 함량에 입성하여 민심을 잘 수습한 덕택에 이제는 인근 제후들이 앞을 다투어 우리에게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해오고 있는데 이는 실로 문무백관 제공들의 공로임은 말할 것도 없소. 나는 이 기회를 이용해 대군을 일으켜 초나라를 정벌해버리고 싶소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거기에 대해 좋은 계략이 있거든 서슴지 말고 개진해 주기 바라오. 대원수 한신이 제일 먼저 입을 열어 말한다. 지금 대왕 전하의 위풍이 전하에 떨치고 있음은 사실이옵나이다. 그러나 동쪽에는 은국이 버티고 있사온데 그는 결코 가볍게 보아 넘길 적이 아니옵니다. 게다가 신이 천문을 보건대 지금은 초나라를 정벌할 시기가 아닌 것 같사옵니다. 그러므로 당분간은 은인 자중하면서 각처에서 영웅호걸들을 많이 모아들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양병을 철저하게 해두었다가 명년쯤 군사를 일으켰으면 어떨까 싶사옵니다. 그러나 한왕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한다. 원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소.
그러나 쇳불도 당김에 빼라는 속담이 있지 아니하오. 지금은 우리 군사들의 사기가 과거의 어느 때보다 왕성하오. 게다가 우리는 군량과 무기도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풍부하게 가지고 있어. 그러므로 이런 절호의 기회를 그냥 보내버리고 싶지 않구려. 그 말에 한신이 다시 대답한다. 대왕께서 기어이 군사를 일으키시려거든 우선 은왕 사마공을 처부수는 것이 좋을 줄 아렵니다. 사마공을 토벌하여 한해를 입수해 놓으면 장차 조나라를 치는데도 크게 도움이 되실 것이옵니다. 한왕은 그 말을 듣고 매우 흡족하게 답한다. 그거 참 좋은 생각이요. 그러면 금년에는 한해만 평정시켜 놓고 초나라는 명년에 정벌하기로 합시다. 그리하여 한씨는 3만 군사를 거느리고 또다시 정도의 길에 올랐다. 사마공은 본시 항우의 그늘에서 자란 장수로서 그가 통치하고 있는 은국은 조그만 독립국가였다. 한신이 대군을 이끌고 은나라 50리까지 접근하여 진을 치니 사마공이 그 사실을 모를 리가 없었다. 사마공은 총동원령을 내려 국경 경비를 견고히 하는 동시에 모든 대장들과 함께 긴급 회의를 열었다. 지금 한나라의 대원수 한신이 3만 대군을 몰고 와 우리나라를 침범하려 하오. 한신은 병법에 도통한 명장이라고 들었는데 저들에게 대처할 무슨 묘계가 없겠소. 사마공이 매우 걱정스러운 얼굴로 긴급 대책을 논의하자 모사 도만달이 대답한다. 한신은 이만저만한 맹장이 아니므로 싸워서 이기려고 하다가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러므로 성문을 지키기만 하면서 팽성으로 사람을 급파하여 항왕에게 구원병을 요청하는 것이 상책일 줄로 아옵니다. 그러자 대장 손인이 즉석에서 도만달의 의견에 반대하고 나온다. 소장은 그와 같은 소극적인 계략에는 찬성할 수가 없사옵니다. 한신의 군사가 비록 강군이라고는 하지만 그들은 멀리서 왔기 때문에 모두들 지쳐 있어서 우리 힘으로도 얼마든지 쳐부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싸워보지도 아니하고 수비 일변도로 나간다는 것은 패배를 자초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옵니까? 사마공은 그 말에 용기를 얻었다. 손인 장군의 의견은 지극히 고무적인 말씀이요. 그러면 손인 장군을 총대장에 임명할 테니 손 장군은 위형 장군과 함께 군사를 몰고 나가 한나라 군사들을 모조리 격파하도록 하오. 왕류 장군을 팽성으로 보내 구원병도 급히 요청하기로 하겠소. 이리하여 한나라 군사와 사마공의 군사 사이에 정면으로 싸움이 붙게 되었다. 손인이 군사를 몰고 나오자 한신은 말을 달려 나오며 손인에게 꾸짖듯이 외친다. 한나라 군사는 정의의 사도인 까닭에 가는 곳마다 제후들이 귀순을 해오거늘 그대는 어찌하여 역적의 무리를 돕기 위해 전병에게 항거를 하느냐. 빨리 항복하지 않으면 목숨을 남겨두지 않으리라. 손인은 크게 노하여 칼을 잡고 덤벼들며 다음과 같은 욕설을 퍼부었다. 한왕이라는 자는 함량을 점령했으면 그것으로 만족할 일이지 욕심이 얼마나 많기에 내 놈 같은 고부가 여기까지 덤벼왔다는 말이냐. 너같이 못난 놈은 결코 살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로다. 그러자 번쾌가 누나를 부라리며 나는 듯이 달려나와 싸움을 가로막는다.
도장수가 단병 접전으로 싸우기를 무려 50여 합. 그래도 승부가 나지 않았다. 그러나 손인 측에서는 위형이 가세를 해오고 번개 측에서는 설구와 진패가 가세를 해와서 싸움은 언제쯤 결말이 날지 모를 지경이었다. 실상인즉 번개는 손인의 목을 간단히 쳐버릴 수가 있었지만 한신의 계략에 따라 사마공을 유인해내기 위해 싸움을 일부러 지연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계략을 알 턱이 없는 사마공은 아군 대장들이 격전 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직접 군사를 이끌고 일선으로 급히 달려나왔다. 사마공은 손인과 위형을 도우려고 일선으로 달려나오기는 했으나 적의 세력이 너무도 강하여 간단히 승리할 가망이 없어 보였다. 게다가 번개를 비롯하여 주발, 진무, 노강 같은 적장들은 사마공을 보기가 무섭게 일제히 집중 공격을 퍼부어오는 것이 아닌가. 사마공은 전세가 불리함을 깨닫고 손인, 위형과 함께 급히 퇴각하여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팽성에 또다시 구원병을 요청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은왕 사마공은 삼가 항왕 폐하에게 글호를 올립니다. 한왕 유방은 삼진을 평정하고 함량을 점령한 뒤에 서위왕과 하남왕까지 자기 편으로 귀순시켜 놓고 나서 이번에는 신의 영토인 한해까지 손을 뻗어 왔사옵니다. 폐하께서도 알다시피 한으로 말하면 서초로 들어가는 관문이나 다름없는 요새입니다. 만약 저희 나라를 유방에게 빼앗겨버리는 날이면 폐하는 강토의 태반을 유방에게 빼앗겨버리는 셈이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사옵니까? 폐하께서는 지금 제 나라와 양나라를 공략 중이라고 하오나 한해의 문제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오니 구원병을 황급히 보내주시옵소서. 만약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은 망국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오니 폐하께서는 거듭 통촉하시기를 바라옵니다. 그 무렵 팽성을 떠나 제나라와 양나라를 공략 중에 있던 황왕은 진중에서 사마공의 서한을 받아보고는 크게 걱정하였다. 한왕 유방이 설마 초나라의 요새인 한해에까지 손을 뻗어 올 줄은 몰랐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황왕은 군사 범증에게 사마공의 서한을 내보이며 물었다. 유방이 하늘을 침범해 온 모양인데 이 일을 어찌했으면 좋겠소? 범증이 대답한다. 이 문제는 폐하께서 친히 정벌하시기 전에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제나라와 양나라를 신속히 평정하신 뒤 하늘을 떠나가도록 하시옵소서. 사마공의 서한에 의하면 한해의 정세가 당장 위급한 모양이니 그대로 내버려둘 수는 없는 일이 아니오. 우선은 고식지게로 항장과 개포 두 장수를 보내 한해성을 지키기만 하게 했다가 얼마 후에 폐하께서 대군을 직접 거느리고 가셔서 적을 섬멸시키는 방법밖에 없사옵니다. 항왕은 범증의 말을 옳게 여겨 항장과 개포에게 군사 3만을 주면서 그대들은 하늘을 급히 달려가 사마공과 함께 한해성을 굳게 지키고 있으라. 머지않아 내가 대군을 거느리고 가서 한나라 군사를 모조리 섬멸시켜버릴 테니 그때까지 싸우지 말고 성을 지키기만 하고 있으라 하고 명했다. 조그만 문제를 하나 해결하는데도 항왕 자신이 직접 나서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데 초나라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었건만 왕은 그 점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한신은 한해성을 포위하고 10여일 동안이나 공격을 퍼부어댔다. 그러나 사마공은 죽은 듯이 성 안에 칩거한 채 일체 반격을 하지 않았다. 항장과 개포가 3만 군대를 거느리고
곧 온다는 기별이 있었으므로 그들이 도착할 때까지는 수비만 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신은 생각도 못해 대장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성과 없는 공격을 퍼부으며 시간을 헛되이 보내다가 정작 항우가 대군을 몰고 오는 날이면 커다란 봉변을 당하게 될지 모른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도 작전 계획을 근본적으로 바꿔야겠다. 모든 군사는 이 시간부터 공격을 일체 중지하고 지금 있는 위치에서 각각 10리씩 후퇴하여 모두들 깊은 숲속에 죽은 듯이 잠복해 있으라. 그 후의 행동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시하겠다. 명령이라. 한나라 군사들은 각각 10리씩 후퇴하여 깊은 숲속에 죽은 듯이 숨어 있었다. 사마공은 적의 공격이 갑자기 중지된 것을 수상하게 여겨 성루에 올라와 적정을 살펴보니 적의 군사는 한 명도 없는 것이 아닌가. 사마공은 그 광경을 보고 크게 기뻐하며 대장들에게 말한다. 적은 하왕께서 대군을 몰고 오는 줄 알고 겁에 질려 깨끗이 도망을 가버린 것이 분명하오. 우리는 이 기회에 적을 맹렬히 추격하여 섬멸시켜버렸으면 싶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러자 모사 도만달이 앞으로 나서며 대답을 가로막는다. 한신은 위계가 누구보다도 능한 장수입니다. 그는 후퇴하는 척하면서 군사들을 잠복시켜 놓고 있을지 모르니 우선 첩자를 보내 후퇴 여부를 확인하시고 추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사옵니다. 사마공은 도만달의 말을 옳게 여겨 10여 명의 첩자를 차출하여 적정을 상세히 알아오게 하였다. 10여 명의 첩자들은 장사꾼과 농군으로 가장하고 일선으로 달려나왔다. 그리하여 얼마를 오다 보니 행길가의 주막에서 10여 명의 한나라 군사들이 술을 마시며 다음과 같이 짓거려 대고 있었다. 한신 장군은 항우가 대군을 몰고 온다는 소문을 듣고 겁에 질려 주랭랑을 치고 있으니 그럴 바에는 애시당초 무엇 때문에 우리들을 여기까지 끌고 왔더란 말인가. 누가 아니래 도망을 가도 우리들과 함께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7, 80리나 먼저 도망을 쳐놓고 나서 우리에게 후퇴 명령을 내렸으니 그런 겁쟁이가 어디 있느냐 말일세. 말할 것도 없이 그것은 한신이 병사들을 시켜 계획적으로 꾸며놓은 연극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한신의 술책임을 알 턱 없는 초나라 첩자들은 한나라 병사들이 주고받는 이야기를 듣고 불이 나게 본영으로 돌아왔다. 첩자가 본영에 돌아와 사마공에게 급히 아른다. 한신은 항왕이 대군을 몰고 온다는 소문을 듣고 도망친 것이 분명합니다. 너는 어디다 근거를 두고 그런 보고를 하느냐? 한나라 병사들이 도망을 가다가 주막에서 술을 마시며 짓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첩자는 주막에서 들은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사마공은 첩자의 설명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한신이라는 자는 듣던 바와 같이 천하의 겁쟁이가 분명하구나. 그런 못난 자라면 당장 추격을 해야겠다. 하고 즉시 다음과 같은 추격령을 내렸다. 손인 장군과 위영 장군은 군사 1만 명을 거느리고 한신을 당장 추격하오. 나는 2만 5천 군사를 거느리고 뒤에 따라가겠소. 그리고 도만달은 군사 5천 명을 거느리고 성을 지키도록 하오. 손인과 위형은 군사를 거느리고 한신을 맹렬히 추격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30년이를 쫓아가도 적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어느덧 날이 저물어 사방이 어두워지고 있었다. 너무 깊이 들어가면 적의 복병이 있을지 모르니 오늘 밤은 여기서 쉬어가기로 합시다. 손인과 위영은 진을 새로 치고 야영을 서둘렀다. 바로 그날 밤
군사들이 막 첫잠이 들었을 때 돌연 숲속에서 한 방에 포소리가 나더니 한나라 군사들이 벌떼처럼 습격을 해오는 것이 아닌가. 손이 황급히 창을 들고 나오니 적장 주발과 시무가 좌충우돌로 후려 때려 갈기며 손인에게 덤벼오고 있었다. 손인은 위영과 함께 싸워보지도 못하고 주발과 시무의 손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한편 후속 부대로 따라오던 사마공은 선봉부대가 전멸될 줄도 모르고 10여 명의 호위병들과 함께 선봉부대로 순시를 나오고 있었는데 호련 숲속에서 호랑이 같은 장수 하나가 번개처럼 달려나와 사마공을 대번에 생포해버렸다. 나는 무향우 번쾌 장군이다. 죽고 싶지 않거든 나의 결박을 받아라. 하고 벼락 같은 호통을 치며 눈 깜짝할 사이에 사마공에게 결박을 짓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세 장수는 순식간에 모두 생포당하고 말았다. 세 장수를 모두 생포하고 나자 한신은 번쾌와 함께 한해성으로 달려가 성을 수비하고 있는 도만달에게 큰 소리로 통보한다. 나는 파초 대원수 한신 장군이다. 사마공과 손인과 위영은 이미 나의 손에 생포되었다. 승부는 이미 끝났으니 도만달 장군은 성문을 열고 순순히 항복하라. 도만달은 한신의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한신이 제 아무리 재주가 비상하기로 단 하룻밤 사이에 사마공과 손인과 위영 등 3명의 맹장들을 모조리 사로잡았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도만달은 성내에 올라서서 한신을 아니꼽게 노려보며 호통을 쳤다. 천하의 거짓말쟁이 한신은 듣거라. 그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내가 아니다. 주공께서 지금 그대로 생포하려 나가셨으니 그대는 사로잡히고 싶지 않거든 당장 도망이나 가거라. 한신은 그 말을 듣고 크게 소리를 내어 웃었다. 너희네 성주를 생포했다는 말을 믿을 수가 없다는 말이냐. 그렇다면 실물을 직접 보여주면 될 게 아니냐. 그리고 옆에 있는 번쾌를 돌아다보며 말한다. 3명의 포로를 모두 이 자리에 끌어다가 도만달에게 직접 보여주도록 하오. 잠시 후 번쾌가 3명의 포로를 생선 두릅처럼 하나의 오랏줄에 묶어 끌고 오는데 그들은 사마공과 손인과 위형 이 세 장수가 틀림없었다. 도만달은 한신의 말이 거짓이 아님을 그제서야 깨닫고 성문 밖으로 달려나와 한신 앞에 엎드리며 애원하듯 말한다. 사태가 이리 되었으니 소장은 순순히 항복하겠습니다. 한신 장군께서는 한해성을 즉시 접수하시옵소서. 그러나 바라컨대 3분 어른들의 목숨만은 살려주시옵소서. 한신이 대답한다. 나는 천의에 배반하는 무리를 평정하러 왔을 뿐이지 사람을 죽이러 온 것은 아니오. 그 점은 안심하오. 한신은 막류들과 함께 성 안으로 들어가 입성식을 간단히 거행하고 나서 3명의 포로들과 도만달을 모두 그 자리에 끌어오게 하였다. 3명의 포로와 도만달이 함께 계하에 꿇어 엎드리자 한신은 번쾌를 돌아다보며 명한다. 저들의 결박을 모두 끌어주고 사마공 장군을 단상으로 정중하게 모셔 올리도록 하오. 막류들이 계하로 달려내려와 결박을 풀어주고 사마공을 단상으로 정중하게 모셔 올리니 사마공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한신에게 큰 절을 올리며 말한다. 저희들은 모두가 망국지상이어서 마땅히 죽음을 당해야 할 일이온데 장군께서는 어인 일로 저희들에게 이처럼 관대하게 예우를 해주시옵니까? 저희들로서는 도무지 영문을 모를 일이옵니다. 그러자 계하에 있던 손인, 위형, 도만달도
머리를 조아리며 말한다. 무엇 때문에 저희들을 이처럼 관대하게 대해주시는지 영문을 모르기는 소장들도 주공과 다름이 없사옵니다. 사마공과 손인 등은 한신에게 생포되자 필연코 죽임을 당하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한신은 자기네를 죽이기는커녕 깍듯이 전관, 예우를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마공 등은 도무지 영문을 알 수가 없어 어리둥절하였다. 한신은 포로들의 그러한 심리를 재빠르게 알아채고 웃으면서 말한다. 여러분은 한왕 전하에 고매하신 정치 이념을 잘 모르시는 모양이니 내가 거기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소이다. 한왕 전하는 본디 인의의 정이 깊은 어른이신 까닭에 인의의 군사로서 불의를 정복하실 뿐이니 사람을 함부로 죽이는 어른은 아니시오. 일찍이 서위왕 위표와 하남왕 신양을 생포하셨을 때도 그들을 결코 죽이지 아니하셨소. 아니 그들을 죽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진심으로 귀순해 오자 오히려 과거보다도 더욱 높은 자리에 채용해 주셨소. 그러므로 여러분도 마음을 돌려 한나라에 충성을 다하신다면 여러분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의 후손들도 자손 만대에 이르기까지 영화를 누릴 것이요. 항우는 자신의 이익만 알고 부하를 사랑할지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한왕께서는 부하들을 위해 당신의 희생조차 기쁘게 여기시는 분이요. 그 점이 바로 한왕께서 항우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하오. 사마공은 그 말을 듣고 한없이 기뻐하며 저희들은 한왕께서 그처럼 자애로우신 어른인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도 오늘부터 한왕 전하를 위해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근 제후들도 우리가 설득하여 모두들 한나라에 귀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말했다. 이렇게 사마공을 완전히 설득시키고 나자 한신은 다음에는 한왕의 이름으로 한해의 백성들에게 구휼미를 후하게 베풀어 주었다. 그리하여 한해의 백성들은 입을 모아 한왕의 성덕을 찬양했음은 말할 것도 없었다. 한신은 한해성의 민심을 완전히 수습해 놓고 그제서야 한해성을 점령한 사실을 한왕에게 소상하게 보고하였다. 한편 초군 대장 항장과 개포는 항왕의 명에 의해 3만 군사를 이끌고 한해성을 향하여 떠났다. 그러나 이들이 한해성으로 오는 도중에 성주 사마공이 이미 한왕에게 기순한 까닭에 한해성은 한신의 군사가 점령하고 있다는 것이 아닌가. 한해성이 한신의 손에 함락되었다면 우리가 한해성으로 간들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항장과 개포는 그렇게 생각하고 도중에서 아예 회군을 하고 말았다. 항장과 개포가 한해에서 회군하여 항왕에게 회군한 이유를 사실대로 보고하니 항왕은 크게 노하며 무섭게 꾸짖는다. 한해성이 함락되었으면 잃어버린 성을 탈환할 생각은 아니하고 그냥 돌아왔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냐. 결국은 너희들 때문에 한해성을 빼앗긴 셈이니 그 죄는 결코 용서할 수 없도다. 항왕이 하도 무섭게 나오므로 모사 진평이 조용히 아랜다. 두 장군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한해성은 이미 함락되어 있었다 하므로 두 장군에게 직접적인 책임은 없는 줄로 아뢰옵니다. 그러나 항우는 더욱 화를 냈다. 진평 대부는 무슨 소리를 하고 있소. 한해성이 함락된 것을 보고도 그냥 돌아왔는데 어째서 책임이 없단 말이오. 진평은 머리를 조아리며 말한다. 한신은 지무가 탁월한 만고의 명장이어서 항장과 개포로서는 당해내기가 어려웠을 것이옵니다. 신이 범증 군사와 상의하여 한해성을 탈환할 계획을 세울 것이니
주공께서는 제 나라와 양나라를 빨리 평정하시고 한해성으로 급히 출정하도록 하시옵소서. 만약 주공께서 직접 나서지 않으시면 한해성만이 아니라 관중 전역을 유방에게 빼앗기게 될지도 모르옵니다. 항왕은 그 말을 듣고 주먹으로 용상을 치며 노한다. 그대는 이 판국에 무슨 그런 요망스러운 소리만 하고 있는가? 그러고도 노여움이 풀리지 않아. 여봐라, 저자의 관직을 박탈하여 내일부터는 저자를 조정에 얼씬도 못하게 하여라. 하고 잔혹하게 짝없는 명령을 내렸다. 진평은 별안간 관직을 박탈당하고 나니 마음이 울적해 견딜 수가 없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렇게도 가혹한 형벌을 내린단 말인가. 항장과 계포를 두둔한 것도 주공을 위해서였고 금우의 대비척을 진언한 것도 주공에게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던가. 상대가 유방이었다면 나의 충성을 이렇게 몰라주지는 않았을 것이 아닌가. 진평은 또 이런 생각도 해보았다. 항왕은 강포하기만 할 뿐 신의와 정리를 모르는 인간이다. 그런 사람은 오래 섬겨봤자 결국에는 누명을 쓰고 처형을 당할 일만 남았을 뿐 무슨 희망이 있을 것인가. 생각에 거기에 미치자 진평은 불현듯 한왕에게 기순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졌다. 그리하여 어느 날 밤 마침내 장사꾼으로 변장하고 지도새도 모르게 함량을 향하여 망명의 길에 올랐다. 여러 날 동안 끼니를 굶어가며 무양을 지나 황하까지 무사히 도착하였다. 다행히 저 멀리서 나룻배가 강을 건너려고 하므로 진평은 그리로 달려가며 뱃사공에게 소리를 질렀다. 여보시오, 뱃사공. 급한 볼일이 있어 함량으로 가는 길이니 나도 강을 같이 건너가게 해주시오. 나룻배에는 손님은 한 명도 없고 뱃사공만이 2명이 있었다. 첫눈에 보아도 인상이 몹시 험상궂은 것이 도둑의 무리임이 틀림없어 보였다. 그러나 이제 와서 어쩔 수가 없으므로 진평은 덮어놓고 배에 올라타며 선가는 호하게 들을 테니 나도 같이 건너가게 해주시오. 하고 부탁하였다. 뱃사공들은 배를 저어가며 진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함량에는 무엇하러 가시오? 하고 수작을 걸어오는 것이 아닌가. 진평은 만일의 경우를 생각해 노자를 제법 많이 가지고 떠났었다. 게다가 신분을 감추느라 장사꾼으로 변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함량으로 장사를 하러 가는 길이라오 하고 대답하는 수밖에 없었다. 뱃사공들은 그 말을 듣자 저희끼리 눈짓을 해가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배가 강 한복판에 도달했을 때 별안간 시퍼런 칼을 가슴팍에 들이대며 몸에 지니고 있는 재물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모두 내놓아라 하고 위협하는 것이 아닌가. 진평은 모든 것을 체념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조용히 이렇게 말했다. 내가 지니고 있는 재물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당신네한테 내주겠소. 그 대신 나를 죽이지는 말고 강만 건네주시오. 그러자 도둑은 호통을 친다. 너를 죽이고 살리는 것은 우리 손에 달렸으니 잔말 말고 빨리 옷이나 벗어라. 진평은 꼼짝 못하고 옷까지 홀랑 벗어주는 수밖에 없었다. 도둑들은 은금 보화를 모두 챙기고 나더니 크게 기뻐하며 그 중에 하나가 말한다. 오늘은 재수가 제법 좋은 날인걸. 이제는 재물을 빼앗았으니 저자를 어떡하지? 그러자 다른 하나가 답한다. 어떡하긴 뭘 어떡해. 목적을 달성했으니 이제는 죽여버릴 수밖에 없지 않은가. 진평은 그 말을 듣고 등골에 소름이 끼쳤다. 재물을 다 내놓았으니 제발 죽이지는 말고 강을 무사히 건네주시오.
되지 않은 소리 그만 짓거려라. 내 놈이 뭔데 강을 건네달라는 말이냐. 재물만 빼앗고 사람을 살려두었다가는 반드시 동티가 나는 법이다. 우리 손으로 직접 죽일 것까지는 없으니 알몸뚱이로 물속에 쳐넣어버리세. 살고 싶거든 죄짓고 살아보라지. 참 그것도 괜찮은 생각이네. 도도둑은 합의를 보자 커다란 널빤지 하나를 물 위에 던져주면서 외친다. 칠성판 1개를 특별히 베풀어 줄 테니 저 칠성판을 타고 염라국으로 가던가 극락세계로 가던가 맘대로 하거라. 그리고 진평을 알몸뚱인 채로 용용하게 흘러가는 강물 위에 차넣어버린 것이었다. 천만다행하게도 진평은 수영에 능란한 편이었다. 그러기에 물속에 던져지기가 무섭게 널빤지에 쉽게 기어오를 수가 있었다. 그러나 망망대해 같은 황하의 한복판에서 널빤지 하나로 어떻게 강을 건널 수가 있을 것인가. 다행히 여름철이어서 얼어 죽을 염려는 없었지만 이제는 모든 운명을 하늘에 맡기고 파도와 함께 나뭇잎처럼 떠다니는 수밖에 없었다. 어느덧 밤이 왔다. 길고도 괴로운 밤이었다. 다음날 아침 햇살이 환히 비쳐 올 무렵 천만다행하게도 상선 한 척이 멀리 지나가고 있었다. 이때다 싶어 진평은 목이 터져라 하고 사람 살리오 사람 살리오 하고 고함을 질렀다. 살아날 사람은 어떻게 하더라도 죽지 않는 법인지 진평은 다행하게도 상선에 구조되었다. 그야말로 구사일생이었다. 그리하여 진평은 황하를 무사히 건너자 함량에 있는 옛 친구 위무지를 찾아갔다. 위무지는 매우 반가워하며 묻는다. 초나라에서 항왕을 섬기는 사람이 무슨 일로 이곳에 찾아오셨소? 진평은 함량으로 오게 된 동기를 자세히 말해주고 나서 나는 항왕을 버리고 한왕을 섬길 생각이오. 한왕을 만나뵐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주시오. 하고 부탁한다. 위무지가 말한다. 한왕은 덕이 높으셔서 현인을 널리 구하고 계시오. 더구나 한왕께서는 선생의 뛰어난 재주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선생이 오셨다면 크게 반가워하실 것이오. 내가 내일 대왕을 직접 찾아뵙고 선생의 이야기를 여쭤보기로 하리다. 다음 날 위무지가 한왕에게 진평의 이야기를 품고하니 한왕은 뛸 듯이 기뻐하며 말한다. 진평 대부로 말하면 그 옛날 홍문연 잔치 때 나를 구해주신 내 생명의 은인이요.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다니 이런 반가운 일이 어디 있겠소. 그러잖아도 무척 만나고 싶었던 분이니 빨리 모셔오도록 하오. 위무지가 진평을 데리고 다시 입궐하니 한왕은 개하로 달려내려와 반갑게 맞이한다. 그 옛날 홍문연 잔치 때 선생이 나를 구해주지 않으셨던들 오늘의 내가 어찌 있을 수 있겠소이까. 그러지 않아도 무척 만나뵙고 싶었는데 이처럼 일부러 찾아와 주셔서 고맙고 반갑기 한량없소이다. 이제부터는 이곳에 언제까지나 머물러 계시면서 생사고락을 함께 하십시다. 진평을 붙들어 두려고 즉석에서 진평에게 참승 전호장이라는 벼슬까지 내렸다. 참승 전호장이란 왕을 경호하는 친위대장을 말하는 것이었다. 진평이 참승 전호장에 임명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대장 주발이 깜짝 놀라며 한왕에게 간한다. 진평을 참승 전호장에 임명하신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옵니다. 참승 전호장이란 대왕 전하를 주야로 경호하는 최고의 책임자이온데 방금 기순해온 사람에게 어떻게 그런 요직을 맡기시옵니까? 옆에 있던 번쾌도 머리를 흔들며 덩달아 간한다. 주발 장군의 말씀은 지당한 말씀인 줄로 아려옵니다. 홍문연 잔치 때 대왕께서 진평의 도움을 받으신 것은 사실이오나
그것과 이것과는 문제가 다릅니다. 진평은 일찍이 위왕을 섬기다가 그를 배반한 일이 있으며 초나라에 와서는 항왕을 섬기더니 이번에는 항왕을 배반하고 우리한테로 귀순해 왔으니 그처럼 변절무쌍한 사람에게 어찌 참승 전호장의 요직을 맡기겠사옵니까? 대왕께서는 진평에게 내리신 관직을 신속히 거두어 주십시오. 한왕은 번쾌의 간언을 듣고 척이 놀랐다. 진평이 그처럼 절개가 없는 사람일 줄은 몰랐던 것이다. 나는 홍문현 잔치 때 은혜를 고맙게 여겨 진평을 신지 무의해 왔는데 그의 과거가 그처럼 무절조했던가요? 그렇다면 참승 전호장의 임명을 취소할 뿐만 아니라 본인을 직접 불러다가 단단히 따져봐야 하겠소. 한왕은 즉석에서 진평을 불러 따지듯 묻는다. 그대는 일찍이 위왕을 섬긴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오? 진평이 대답한다. 예, 사실이옵니다. 위왕을 섬기다가 위왕을 배반하고 초나라로 달려와 항왕을 섬겨온 것도 사실이오? 예, 그것도 틀림없는 사실이옵니다. 대답이 너무도 예사스러워서 한왕은 눈살을 찌푸리며 이번에는 항왕을 배신하고 나한테를 귀순해 왔으니 그대는 충절심이 한 푼어치도 없는 사람이 아니오 하고 따지고 들었다. 그러자 진평은 개탄하듯 말했다. 대왕께서는 어찌하여 그런 일을 가지고 충절심을 거론하시옵니까? 옛글에 좋은 새는 나무를 가려 살고 현명한 신하는 임금을 가려 섬긴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위나라를 떠나는 것은 위왕이 워낙 암둔하여 저의 지모를 몰라주었기 때문이었고 제가 초나라를 떠나는 것은 항우가 자신의 만용만 믿고 저를 모욕하기가 일쑤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위나라와 초나라를 떠나는 것은 충절심과는 아무 관련도 없는 일이옵니다. 한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묻는다. 그렇다면 나 역시 현명한 군주가 못 되니까 나한테서도 머지않아 떠나게 될 것이 아니오. 진평은 머리를 조아리며 말한다. 아렵게 황공하오나 소생은 일찍부터 대왕의 성덕을 사모해 왔사옵니다. 홍문년 잔치 때 죽음을 각오하고 대왕을 도와드린 것도 그 때문이었고 이번에 전리길을 멀다 않고 대왕을 찾아온 것도 오로지 대왕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대왕께서 저의 재주를 인정하시어 저를 거두어 주신다면 저는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할 것이옵니다. 그러나 대왕께서 저를 거두어 주지 않으신다면 저는 모든 것을 체념하고 고향에 돌아가 농사나 지으며 살겠습니다. 진평의 결심은 잠옷 비장해 보였다. 한왕은 진평의 비장한 결심에 크게 감동되어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너무 염려 마시오. 하마터면 내가 현사한 사람을 잃어버릴 뻔했구려. 공예은공을 내가 어찌 잊으리오. 그러나 참승 전호장의 벼슬만은 주위에서 무리가 많으니 우선 혹은 증의로 있어주시기 바라오. 이리하여 진평에 대한 문제는 일단락을 지었는데 때마침 한신으로부터 한해성을 완전히 평정했다는 승전보가 날아와 한왕은 거듭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게다가 대장 하우영이 일선으로부터 달려와 생각조차 못했던 기쁜 소식을 전한다. 항왕이 휘하에 있던 상산한 장이가 진여의 세력에 밀려갈 데가 없게 되었기에 소장이 데리고 왔사옵니다. 대왕께서는
너그럽게 받아주소서. 한왕은 크게 기뻐하여 장의를 만난다. 나는 진작부터 장의 장군의 용명을 듣고 꼭 한번 만나고 싶었소. 진효와는 어떤 사이였기에 그에게 성을 빼앗기고 여기까지 쫓겨오게 되셨소. 장의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한다. 진여와 저는 어려서부터 막역한 친구였사옵는데 진여가 어쩌다가 저에게 원한을 품고 저의 가족들을 모조리 잡아 죽이는 바람에 우리 두 사람은 불공대천지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진여는 항왕의 세력을 믿고 그런 악독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옵니다. 대왕께서 만약 저를 거두어 주신다면 저는 맹세코 진여를 토벌하여 가족의 원수를 갚겠습니다. 제가 거느리고 있는 군사도 3만 가까이 있사옵니다. 그리하여 장애의 군사까지 받아들이고 오니 한나라의 병력은 무려 4만 명이 넘었다. 파촉을 나올 때 한나라 군사는 겨우 10만에 지나지 않았었다. 그러나 장량과 한신의 도움으로 삼진 왕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적성들을 평정시키는 동안 한왕의 병력은 눈사람처럼 자꾸만 불어나 이제는 43만 명이라는 방대한 병력을 보유하게 된 것이었다. 병력이 이처럼 막강해졌으니 이제는 항우를 정복하는데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 아닌가. 사람은 누구나 세력이 강해지면 남을 얕잡아 보게 되는 법이다. 한왕 유방은 무척 겸허한 사람이었건만 200명이 넘는 맹장들과 40여만의 방대한 군사를 거느리고 보니 이제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었다. 평소에는 무척 두려워하던 초패왕 항우조차도 이제는 우습게 여겨졌던 것이다. 그리하여 한왕은 장량을 불러 상의한다. 우리 병력이 이제는 40만이 넘었소이다. 이제는 항우를 정벌하기에도 충분하다고 생각되어 군사를 일으켜볼까 싶은데 선생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장량이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한다. 대왕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사가 막강해진 것은 사실이옵니다. 그러나 전쟁에는 천시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법이옵니다. 신이 천문을 보건대 지금 우리에게는 천시가 매우 불리합니다. 그러므로 당분간은 실력을 양성해가며 때를 기다려서 동정의 길에 오르심이 좋을 줄로 아뢰옵니다. 예전에는 장량의 말이라면 무조건 승복하던 한왕이었다. 그러나 세력이 강해지고 보니 이제는 장량의 말을 덮어놓고 좇을 생각이 들지 않았다. 물론 선생의 말씀대로 전쟁에는 천시가 필요하긴 하겠지요. 그러나 40만 군사를 파죽지세로 밀고 나가면 천시가 다소 불리하기로 무엇이 두렵겠소이까. 나는 이미 결심한 바 있으니 이 기회에 과감하게 밀고 나가기로 합시다. 한왕의 확고한 결심을 보고 장량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한왕의 마음이 무척 교만해진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것도 피치 못할 그의 운명이라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싶어 장량은 머리를 수그리며 이렇게 대답하였다. 대왕께서 그렇게 결심하셨다면 신은 오직 복종이 있을 뿐이옵니다. 이에 한왕은 더욱 자신이 생겨 전군에게 이제부터 초나라를 정벌하는 대장정 길에 오를 테니 40만 정군은 열흘 안으로 출동 준비를 완전히 갖추라 하는 어마어마한 군령을 내렸다. 초나라로 쳐들어간다는 군령이 내려지자 모든 군사들은 고향에 돌아가게 되었다는 생각에 모두들 뛸 듯 기뻐하였다. 한왕은 군사들의 사기가 충천한데 더욱 용기가 솟았다. 그리하여 이번만은 틀림없이 승리한다는 자신감에서 노부모와 여왕후까지 동반하고 동정의 길에 올랐다. 우선 낙양으로 가서 한신과 합류하여 초나라를 일거에 분쇄해버릴 계획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한왕을 따라다니는 장량의 심정은 매우
착잡하였다. 때가 무르익지 않았는데 전쟁을 서둘러 일으키는 것은 결코 이로울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왕이 기어코 고집을 부리는 데야 어찌하랴. 장량은 한왕을 따라 나서며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큰일을 성취하려면 일시적인 우여곡절은 반드시 따르게 마련인 법. 나는 어떤 경우도 나의 최선을 다해야 한다.